자, 이번 시간부터 전산세무 2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다루기 앞서서 어떤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다운받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먼저 이렇게 다운을 받아놨는데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운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중간쯤에 여기에 K랩이라고 하면서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이게 난이 있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클릭을 하시면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한국세무사의 공인 자격시험이라고 해서 이런 모양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수업용 프로그램 관련해서 K랩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깔아놓는다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그런 원반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해야 될 작업 뭐냐면 도서출판 어울림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좌측에 중간 정도 보시면 백데이터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한 후에 우리 교재는 이제 로그인 시리즈이기 때문에요. 로그인 전산세무 2급을 갖다 찾아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용량 첨부 파일을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서식을 갖다가 우리 작업 진행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회사가 약간씩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출판사의 백데이터를 다운 받으셔야지 원활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운을 받는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가 아이콘 생성이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K랩 관련된 부분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도서출판 어울림 관련된 그런 알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요. 이제 자동으로 설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K랩 교육용 세무사랑 프로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콘이 생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도서출판 어울림에서 받아뒀던 백데이터를 갖다 더블 클릭해서 알집을 풉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화면을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산세무회계 교육용 K랩 프로그램을 갖다 이제 운영을 하십니다. 우리는 종목 선택에 있어서 전산세무 2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회사가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먼저 그 부분을 갖다가 설치를 해놨는데요. 여러분께서는 회사 등록에 가셔서 클릭을 하고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서 열어봤다라고 하면 회사가 전혀 등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설치가 돼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위에 나와 있는 F4라고 해서 회사 코드 재생성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2001번부터 시작해서 2075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의 법인들이 쭉 등장하니까 이걸 통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까지 작업이 마무리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회사 코드 보시면요. 여기 말풍선 같은 경우에 있어요. 여기에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F2를 누르셔가지고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백데이터 다운받았던 회사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회사를 갖다 여기서 선택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와 다르게 교육용에서는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지 구성이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실제 사용하는 것과. 그런데 이번에 2018년도에 관련된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용의 그런 화면이라든지 구성을 갖다가 전부 다 일치를 시켜서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전에 공부하셨던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을 준비하고 합격하신 후에 전산세무 2급을 많이 들으시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언급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여기 회계관리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있잖아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루시고요. 전산세무 2급에서 추가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서식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더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관련된 내용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부가가치세를 보시면은 예전에 전산회계 1급에서는 다뤘던 부분이 뭐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서식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고 하면 전산세무 2급에서는 전산회계 1급과는 달리 서식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거죠. 그것도 단순하게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구현이 되는지 아주 상세히 세밀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각각의 서식에서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원천징수 부분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에서 우리 전산세무 2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연말정산이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급여와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반영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그 각각의 사원에 대한 등록과 급여 자료, 그다음에 이에 따른 원천징수 상황 신고서 작성, 최종적으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연말정산까지 잘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출제 비중도 작지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학습하신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관련된 전형적인 문제들이 있죠.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산세무 2급 구성이 화면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회계관리 쪽에 가셔가지고요. 지금 보셨던 회사 등록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이걸 보셨을 텐데 막바로 전산세무 2급을 갖다 준비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서 수업 목적상 중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산세무 2급 정도 준비한다라고 하면 수업 목적상의 의무도 있지만은 이것이 실무에서 어떠한 또 연결이 있는지, 중요도가 있는지를 갖다 살펴보는 것도 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한강 관련했을 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관련했을 때는 앞에 세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관할세무서 코드고요. 중간에 두 자리는 회사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다라고 하면 8로 해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뒤에 나와 있는 5자리 중에서 4자리는 1년 번호,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오류를 검증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업자 등록번호상 입력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잘못됐다라는 게 표시가 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면 수업 목적상의 의미는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15번이 있죠. 중소기업 여부에서의 체크도 또 실무상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법상 처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법인세를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접대비 한도 관련했을 때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에서는 기본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소기업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혜택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장에 대한 관할세무서 코드를 갖다 반영한다든지 지방소득세 관련된 납세제를 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 국세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게 지방세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방세도 예전과 다르게 법인세나 소득세에 종속돼서 신고가 되거나 납부가 되지 않고 지금은 어떻게 독립적으로 해서 과세 체계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지자체 관련된 내용들도 실무적으로는 어디 관할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법인세 관련했을 때는 어디 관할이냐를 관할 위반을 해서 신고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불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법에서는 설사 잘못 관할을 해서 신고한다라도 그 신고 자체는 인정이 돼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관련했을 때 지방세 신고는 관할을 위반했을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사항을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부가가세 신고 방법이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원래 부가가세법상 사업장마다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신고는 각각하지만 납부와 환급은 같이 하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통해서 표시해서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뭐 입력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반영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세법적인 지식을 프로그램에 녹이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표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시함으로써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론적인 배경이 훨씬 더 중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기를 다룬다라고 하면 많이 그냥 연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이론적인 배경을 갖다가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실기를 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세법이나 회계에 관련된 지식이 풍부하다라고 한다면 하루 만에 이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섭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배경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론적인 내용이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반기별 납부 여부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라고 하면 원천징수 관련했을 때 매달 신고하는 사업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기별로 해서 6개월마다 신고하는 사업장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상식 고용 인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형태다라는 것을 갖다 여기다 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거래처 등록이라든지 계정 광고 및 적용 등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시면 전산세무 2급 관련했을 때 실무 능력에서는 어떤 것들을 갖다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느냐 간략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가 있잖아요. 어떤 사항을 입력하는 데 있어서 이원화시켰다는 겁니다. 왜 이원화시켰냐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원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냐라는 것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이원화시키지 않고요. 하나로 해서 일반 전표와 부가세 신고 관련된 매입 매출 전표를 동시에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나누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K랩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를 구분했어요. 물론 그거와 관련돼서 더존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똑같이. 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업무하는 스타일에서 연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세무사 사무실은요. 평소에 이 내용을 갖다 입력한다라고 하면 그 증비를 갖다가 매일매일 받질 않아요. 언제 받냐 하면 부가세 신고할 때 한꺼번에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 받는다라고 하면 부가세 관련된 신고를 갖다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여기다가 입력하고요. 그 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전표로 입력해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부가가치세 업무도 처리하면서 동시에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원화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전표 입력 관련된 내용인데 전산회계 1급에서 다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일반 전표 입력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회계 1급에서 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심화된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도 동일합니다. 예전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입력 자체가 그렇게 복잡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회계적인 난이도가 훨씬 더 심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부가가치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서식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걸 입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의 배점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서 다뤘던 부분이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약간 심화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원천징수 관련했을 때 사원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급, 그러니까 급여대장에 대한 작성, 이에 따른 세무서 서식,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연말정산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 관련했을 때는 연말정산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히 시험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 투입돼서 업무를 본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무뿐만 아니라 학습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옆에 보시면 챕터 1이라고 해서 재무회계 실무 능력이라고 돼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많이 다뤄보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등록 관련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처 등록이라고 돼 있어요. 거래처 등록을 보시면 일반 거래처와 금융기관, 신용카드로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동시라고 돼 있어요. 유형에서. 이 동시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매출과 매입이 같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 매출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매출, 그 다음에 매입이다라고 하면 매입 이렇게 해서 나눠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무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입력할 때 지금 세팅은 동시로 해서 처리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거래처명과 등록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름다운 꼭집이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옆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상태에 대한 조회가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죠. 어떤 회사와 신규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의 사업자를 갖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그 신규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여부를 갖다 확인하는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폐업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부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세청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에 이제 사업자에 대한 번호를 조회를 해서 지금 현재 일반 과세사업자인지 아니면 뭐 휴업자인지 폐업자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확인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교육용에서는 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거래처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관련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죠. 회사가 여러 이제 형태의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각각의 금융상품을 갖다 가입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입력하고 관리하는 것이고요. 신용카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BC카드와 국민카드가 있는데 유형을 참고하시면 매출과 매입이 있습니다. 자, 매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각각의 카드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고객이 오셔서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관리를 여기서 매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카드 매입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법인카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인카드를 갖고 있다. 그 카드를 갖다 썼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그 사용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매입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 개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거래처 코드를 통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과 매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회사마다 관리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매출을 일으켰지만 해당 거래처에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혹은 뭔가 물건을 들여왔는데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개별적인 회사별로 관리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어요? 줄 돈과 받을 돈 가지고 매번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이거 관련했을 때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발행과 그 수령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거래처는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수업 목적상 본다라고 하면 채권, 채무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두라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채권과 채무는 뭐냐라고 하면 받을 권리와 줄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계정에서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을엄, 지급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여금과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거래처 코드를 갖다가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한다라고 하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 개정 과목을 설명하면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가수금과 가지금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지금과 가수금이 있는데 회계상 가수금과 가지금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지금과 가수금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가지금과 가수금이라는 것은 돈을 갖다 빌려주다, 돈을 빌려받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긴 있지만 아무튼 그런 목적으로 해서 가수금이나 가지금에 대한 개정 과목이 튀어나왔다라고 하면 거래처 코드를 갖다가 입력해야 된다는 부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가계금과 가속 나왔다라고 하면 설사 개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개인 관련했을 때 조회해서 거래처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계정 가목 및 적요 등록에 가시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빨간색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쉽게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검정색이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수정이 가능한 그런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적요, 그 다음에 대체 적요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요, 적요를 입력하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특정한 적요를 갖다가 반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감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나중에 타계정 대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계정 대체 적요 8번을 입력하는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절에 보시면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입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이 밑에 있는 부분이죠. 자,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전기라고 했으니까 작년에, 단기가 올해 거고요. 작년에 대한 재무제표를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전산을 갖다가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전기분에 대한 내용을 갖다 우리가 별도로 입력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만약 회사가 설립과 동시에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회계 기간 동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간에 도입한다라고 하면 여기 그 입력하기 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기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해서 숫자를 그 내용을 참고해서 반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서 전산세무 1급에서는 출제가 되느냐, 그런 형태는 출제되진 않아요. 어디까지 출제되냐면 전산회계 1급 관련했을 때 뭐 잠깐 물어보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자, 이거는요,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연결 고리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서식을 따로따로 공부하긴 하지만 연결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전산회계 1급까지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일어나실 것 같은데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당기순이익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기된 부분이 있어요. 주기, 가로하고 이제 친 부분이죠. 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작성이 된 것인지 손익계산서 맨 마지막에 보면 당기순이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당기순이익은 그냥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에 여기에 당기순이익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전기 2월분하고 더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여기 있는 숫자가 재무상태표상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것과 연결이 돼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손익계산서상에 보면은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했을 때 단기제품 제조원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숫자가 그 숫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서식에 모두 영향을 미쳐서 전부 다 어떻게 바꿔줘야 될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조원가 명세서상에 복리후생비 하나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로 인해서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쳐서 당기순이익도 바뀌고요. 그로 인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미처분 이익도 바뀌어서 최종적인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사탕으로 해서 계속적인 연결을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재고 내용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재고자산 보시면요, 나중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말 재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원재료와 기말 제공품 관련된 연결
그 숫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 관련했을 때 전체적인 상호간의 연결고리를 갖다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제3절에 보시면 전표 입력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갖다가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력을 이원화하고 있다. 즉 부가가세 신고 관련했을 때는 매입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하고요. 그 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전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